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녹음 진행을 맡게 된 바다입니다. 이번 펀치 드렁크 무비 신작 톱파보기 시간에는 A24 영화 중 흥행 1위 기록을 세운 영화이자 국내에서 상영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좌석 판매율 10%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댄 콴과 다니엘 쉐이너츠의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인데요. 저와 함께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에 대해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산초님, 레오님, 제임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초입니다. 다들 굉장히 수줍으신데 제가 한번 이분들의 텐션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반갑고요. 이제 인사도 나눠봤으니까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1부에서는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를 인물과 줄거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영화 속에 담긴 상징적인 요소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는 사실상 3부로 나뉜 구조를 띈 영화이긴 하지만 멀티버스 세계관이라는 모티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라인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줄거리를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미국의 이민와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에블린은 세무당국의 조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레이먼드는 에블린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에블린과 그녀의 딸 조이의 관계는 자꾸만 꼬여만 갑니다. 그러던 찰나 에블린은 멀티버스 안에서 수만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구해야 하는 운명의 처음을 알게 된다는 점이 첫 번째 줄거리입니다. 네, 첫 번째 줄거리 잘 들어봤는데요. 이 영화는 에블린의 가족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각각의 캐릭터들과 인물들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인물들의 관계가 너무 꼬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성향도 너무 안 맞고 상황도 잘 안 따라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에블린은 이제 가장의 역할로 사람들을 다 챙겨야 되고 일을 네. 신경 써야 되는데 남편은 그거에 자신의 만족스러운 행동을 안 보이고 또 조이는 자꾸 안 그래도 귀찮은데 자꾸 말 걸고 또 레이먼드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상처받고 또 조이는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엄마에 불만 있고 그쵸. 그래서 다 한 명 한 명 생각해보면 그 입장이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데 참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쵸. 맞아요. 서로가 뭔가 자꾸 상처를 주고 꼬여가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블린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과 그러다 보니 해야 되는 일도 엄청 쌓여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좀 그런 짜증이 쌓인 게 아닌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에블린의 캐릭터가. 그리고 초반부에 보면 딸한테 되게 살갑게 못하잖아요. 맞아요. 막 야단치고 막 꾸중하고 막 이러는 게 뒤에 보면 에블린이 커가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거기서 뭔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좀 다정하고 살가운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레이먼드한테 갈 때도 사실 붙잡을 만한데 붙잡지도 않고 그냥 뭔가 그랬던 어린 시절도 이런 성격을 형성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제임스님은 어떠셨어요? 에블린이 되게 애쓰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 삶의 온갖 풍파를 다 자기가 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에블린을 보면서 전 저희 엄마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에블린을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갔고 동시에 바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블린이 조이를 엄청 꾸짖는 방식으로 네네. 그 사랑을 한다는 점에서 에블린과 조이의 관계에서 저랑 저희 엄마의 관계를 보고 좀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산초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뭔가 에블린의 상황이
에블린을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하지 않나? 아, 에블린이요? 제가 만약에 에블린의 남편이었거나 네. 에블린의 딸이었으면 네네. 자주 울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상처를 많이 상처 받아서. 네네. 맞아요. 저는 되게 좀 신선했던 점이 있는데 네. 카메라가 드럼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를 되게 오랫동안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에블린의 상황을 고려하면 약간 그런 세탁기가 옷들을 깨끗하게 하는 특성이 약간 에블린의 삶도 되게 찌들어 있어서 뭔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그런 의도를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 처음에. 되게 오. 좋은 해석이네요. 그런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뭔가 삶의 그런 힘듦에 찌들어 있는 에블린한테 그런 세탁기와 같은 정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알파버스에 레이먼드가 또 나타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알파 레이먼드를 통해서 멀티버스의 존재를 알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에블린이 세탁소에서 막 그러다가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에블린은 지금 현재 이 현 우주의 레이먼드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이걸 보면서 현재의 레이먼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뭔가 이 이혼을 요구를 한다는 결심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에블린이 그 막 버스 점프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레이먼드가 자기 친구 부부가 이 방법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관계 증진을 하기 위해서 레이먼드는 이혼을 생각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좋은 방법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네, 어쨌든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면 대화나 어떤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혼은 그거를 단절시키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먼드의 방법에 찬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에블린이었다면 그런 방식에 조금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되게 상처였을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어떠셨어요? 먼저 해명을 하자면 네. 저는 일단 이별을 되게 쉽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레이먼드의 입장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해를 네네, 해보자면 그렇게 하자면 네. 처음에도 에블린이 그 자신의 집에서 이제 그 영수증을 정리할 때도 네. 레이먼드가 이제 그 종이를 들고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막 에블린이 계속 짜증내면서 뭐 5분 후에 뭐 맞아. 그래서 5분 후에 대화하자고 막 이러니까 아니 가서 국수 확인하라 막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데 계속 그 대화의 시도가 차단되잖아요. 맞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레이먼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그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 방법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같은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거든요. 뭔가 얼마나 레이먼드가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초반부에 나오는 에블린의 모습이 너무 막 좀 억척스럽고 너무 막 다 컨트롤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보이면서 다른 사람이 말 걸고 뭐 할까 이러면 나중에 나 지금 바빠 약간 맞아요. 이런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지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평생 같이 있던 레이먼드 입장에서는 진짜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좋진 않지만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방금 그리고 말씀이. 그 레이먼드 표정이 되게 애잔해요 뭔가. 그래서 애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 막 처음에 네. 그게 막 오늘 아버지 그 생일 파티 해야 되니까 나 되게 정신 없다 막 하니까 뭐 우리 보는 눈에서만 행복하면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에블린이 막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그 이제 그
세무소 들어갈 때도 에블린 가족 앞에 이제 그 어떤 노부부가 막 되게 예쁘게 막 맞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레이먼드도 약간 우리 여행이나 갈래 이랬는데 에블린이 진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맞아요. 막.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짠해 보인다. 아유, 그 맞아요. 이혼 얘기 할 때도 레이먼드가 막 거의 울먹거리면서 막 약간 말을 하다 말거든요. 그게 되게 막 어차피 얘기해도 뭔가 나만 상처받을 것 같고 그걸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약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거의 뭐 레이먼드에 빙의를 하신 것 같은데. 레이먼드가 이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할지, 내 입장을 저렇게 공감해주다니 하면서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공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인물들과 그 관계들을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화 속에 담긴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영화 속에서 눈길을 끌었던 요소들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거울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이 영화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막 에블린의 가족들이 노래방 같은 곳에서 막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딱 비춰주잖아요. 네. 그게 되게 대비되면서 뭔가 가족의 단절이 되게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뭔가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 같기도 했고 또 원래 영화에서 그 거울이라는 게 되게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거나 네. 아니면은 무언가를 가로막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요소로 많이 쓰여서 네. 뭔가 이 영화가 되게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영화겠구나라는 짐작을 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영수증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처음부터 그 책상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영수증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에블린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살아왔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치였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것도 짠한데요? 여기 되게 F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F 같은 발언을 해주시는 패널분들이 빼주세요. 계시는데 혹시 제임스님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가 미국 사회를 은유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선 주인공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조이의 여자친구가 멕시코계 혼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블린이 백인 여성 손님을 코쟁이라고 부르는 거랑 맞아요.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갈수록 중국어 실력이 주네 라고 말하는 점에서 네. 이민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단절과 인종차별의 문제점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영화가 뭔가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을 되게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첫 번째 줄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줄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부 투바키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버스 점프를 통해 능력을 빌려와야 하는데요. 버스 점프를 통해 세상을 구하던 에블린은 조부 투바키가 자신의 딸인 조이임을 알게 됩니다. 조부 투바키는 에블린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말하면서 이해를 받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에블린은 삶의 모든 절망을 받아들이게 되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줄거리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줄거리를 살펴보면 저희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인 조부 투파키가 등장을 합니다. 되게 이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화가 시작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다채롭게 막 캐릭터 변신도 하고 그래서 조부 투파키와 관련된 요소나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제임스님은 어떠셨어요? 전 일단 이 조이 캐릭터가 일단 레즈비언으로 등장하는 것부터가 너무 재밌었는데 조이랑 베키가 우선 아시아계 미국인임과 동시에 퀴어이고
네. 그리고 베키도 인종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퀴어인 점이 저는 진짜 일단 좋았는데 네. 심지어 이런 퀴어 캐릭터가 영화의 메인 빌런인 조브 투바키여서 더 이목을 확 끌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리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그 에블린이 조브 투바키를 딱 마주했을 때 그 자기가 자기 딸임을 알아채잖아요. 네. 자기 딸임을 알아채고 조브 투바키를 딱 보자마자 우리 딸이 여자 좋아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지 라고 하는 장면도 약간 우리 부모님의 퀴어에 대한 인식 같은 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 장면에서 네. 진짜 화려하게 막 변신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잔혹하게 죽이다가 엄마가 딱 그 말을 하자마자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정색하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네. 듯이 아 진짜 이 와중에도 저런 얘기를 안 해? 약간 진짜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보면서 아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진짜 옛날 사고방식을 버려주세요. 약간 제발. 맞아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산초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조부 투파키잖아요 이름이. 네. 근데 자꾸 이제 에블린이 뭐 주주 투파카 뭐 맞아. 뭐 조부 자파타 뭐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 이름을 헷갈려 해가지고 제대로 말한 적이 맞아요. 없어요. 그게 맞아. 되게 뭔가 이 영화의 코미디 요소로 작용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에블린이 말을 잘못할 때마다 저 영화관에서 보는데 막 사람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것도 진짜 약간 엄마 같았거든요. 저 항상 엄마는 뭐 말하면 아 그때 그거 뭐였지? 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약간 잘 모르는 단어를 맞아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제 일단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하는 맞아요. 그런 게 좀 웃겼죠. 혹시 레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조부 투바키 의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원래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딱 사람을 봤을 때 네. 의상이라는 요소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약간 그 인물을 대변하는 그 인물의 심리 상태나 상황을 반영하는 게 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조부 투바키가 엄청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오잖아요. 무슨 맞아요. 쇼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엄청 화려하죠. 네. 계속 바뀌는데 계속 화려해. 맞아요. 화려하고 또 화려하고 또 화려하고. 그리고 그냥 화려한 게 아니라 뭐 저런 머리를 하고 있지? 약간 ENFP로서 탐나는 의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감독이 이 조부 투바키의 불안한 상태? 그런 불안정한 정서를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그냥 그걸 감추고 싶어서 화려함으로 이렇게 자기 방어적인 네. 그렇게 막 포장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조부 투파키가 이제 딸의 모습을 하고 딸이긴 한데 어쨌든 딸의 모습을 하고 에블린과 처음 만나잖아요. 그 복도 같은 데서. 네. 근데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 경비들은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다 죽였는데 이제 에블린한테 가서는 그 자기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네. 근데 뭔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뭐지? 약간 공격하는 건가? 이렇게 느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오니까 약간 그 장면도 이제 엄마한테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다른 사람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세계가 이렇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장면에서 지금 현재 우주의 에블린을 찾아 헤맨 거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네. 그 대사랑 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바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틈에 있는 그거를 보여줄 때 검은 베이글을 자신의 세계라고 보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조이가 그 빌런이 된 이유가 자신의 마음에 그러니까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뭐라 그러지? 베이글의 형상과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 마음에 구멍이 났다는 거를 베이글로 표현한 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되게 문학적인 감성적이시네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우 투파키가 지금 이 현재 세계의 에블린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현재 에블린이 여러 세계에 정말 그 많은 수많은 멀티버스의 에블린 중에 가장 많이 실패한 최악의 에블린이기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그리고 알파버스의 레이먼드도 이제 현재 에블린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너가 최악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되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패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울었어요. 와, 진짜요? 그러니까 뒤에선 하나도 안 울었는데 네. 여기서 너무 에블린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그 알파 레이먼드가 이 말을 했을 때 네. 에블린은 이미 한번 다른 멀티버스로 갔다 온 후, 그러니까 배우로서 성공한 자신을 본 이후에 이렇게 들은 거라서 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니? 왜냐하면 너는 실패 중에서 실패만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넌 최악이야. 너는 다른 멀티버스로도 못 가. 이거는 너무 네 인생 실패했어. 이거를 대놓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알파 레이몬드 진짜 쓰레기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울었다고 하셨는데 약간 감정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이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던 장면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에블린한테 좀 이입을 했는지 와 진짜 나한테 저런 말을 한다고? 앞에서 대놓고?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어처구니 없어서 그렇게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앞에다 대놓고 당사자한테 너가 그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에블린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실패의 끝판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전 어처구니가 없고 그랬어요. 저 다들 약간 슬프고 화가 나셨다고 했는데 전 되게 위로받았거든요. 거기서 실패의 끝판왕도 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는 실패만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뒤에 방점을 둔 거죠.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전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요즘 사실 약간 저에 대한 네. 제 능력에 대한 의심 같은 걸 스스로 엄청 하고 있는 시기여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내왔던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감 같은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넌 지금까지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전 되게 힘이 됐어요. 제임스님은 되게 좀 긍정적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데서 위로를 받았다고. 사실 감독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화가 나지? 아니 저는 그때만 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 버튼이 이제 시작이 됐군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제임스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저거 나 아니야? 약간 내가 눈물 날 것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동수가 되게 빨리 뛰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러면서 되게 레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멀티버스를 통해 자신이 자라온 것도 보고 자신이 배우로서 성공한 것도 보는데 뭔가 그게 되게 현실이랑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저렇게 꿈이 있는데 나 지금 뭐 하지? 약간 그다음부터 에블린이랑 되게 뭔가 동일시하면서 본 것 같아요. 눈물 포인트가 다르네요. 그러게요. 전 그것도 있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맞는 선택만 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선택 하나만 잘못해도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데 맞아요, 에블린도 집만 안 떠났어도 배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저는 그 알파 레이몬드가 모든 실패를 겪은 버전의 에블린이라고 했지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정한 레이몬드를 만났잖아요. 전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모든 선택에는 다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되게 극단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보여준 게 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다양한 세계랑 자기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 이 영화에서는 버스 점프라는 요소를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버스 점프가 되게 웃긴 게 엄청 엉뚱하고 희한한 행동을 해야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과정이나 버스 점프를 하는 그런 요소들과 관련해서 혹시 인상 깊었던 점들이 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버스 점프를 레이먼드가 할 때 네. 그래서 원래 자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뭘 하면 돼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막 찾아주는데 엄청 진지한 그런 목소리로 종이에 5번 찔리기 뭐지 네. 맞나? 손가락 사이 아, 베이기. 네, 맞아요. 손가락 사이 베이기. 근데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뻘한 웃음 포인트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레오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전 이 버스 점프를 하는 행동들이 이 영화 속에서 엄청난 코미디적인 요소를 담당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희한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인상 찌푸리기도 하고 막 저게 뭐야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준 게 버스 점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교신하면서 막 다른 팀원들이 목록을 쭉 보잖아요. 근데 그 목록이 다 이상해. 근데 엄청 진지하게 보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쟤네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점이 네. 그러니까 재밌기도 한데 그 대사들이 너무 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런 대사들을 집중해서 봤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조부 투파키가 등장했을 때 너희들의 자존감은 되게 뭐 별거 없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통계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이어지고 우리는 결국 죽게 되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허무주의적인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핸드폰으로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 노선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블린이 그만큼 실패가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런 노선이 되게 많은 거고 근데 어찌 보면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시나리오에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쵸. 그냥 아까 레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냥 뭐 사랑한다고 뭐 얘기를 해라. 그거는 이제 그것도 선택과 되게 진짜. 관련이 없는 네.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고 그런 통계적인 필연성과 되게 반대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게 다 이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진 이유가 되게 그런 코미디나 액션도 있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높아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맨 초반에 이 알파 레이먼드가 진짜 그 엘리베이터에서 등장하기 전에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기억나세요? 세탁소에서 CCTV로 맞아요, 보여주는 거. 맞아요. 전 그거 보면서 뭐지? 저도 이제 알파 레이먼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네네네. 근데 막 CCTV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뭔가 멀티버스랑 관련돼서 갑자기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더니 막 이상한 춤추잖아요. 막 맞아요. 그 아저씨가 손님이랑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세 번째 줄거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거리 들어볼까요? 착한 에블린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데 레이먼드는 이때 세상을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와 진짜 행복을 에블린에게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에블린은 조부 투파키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에블린은 조이의 마음까지 돌리는 데 성공하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줄거리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영화에는 수많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 에블린과 레이먼드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두 주인공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에블린과 레이먼드가 있으신지? 저는 에블린이 그 쿵푸 배우로 성공한 세계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레이먼드는 성공한 사업가로 나오는데
비록 둘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이제 엄청난 커리어? 네. 둘 다 되게 유명해지고 성공하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네.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둘이 만나고 음. 그리고 다시 사랑을 약간 시작하려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전 방송들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왕가위의 팬이거든요. 근데 화양연화의 분위기로 그 둘이 등장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 에이블린과 레이몬드가 너무 좋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세계에서도 결국 이 둘이 이어지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하는 그런 다른 세계의 에블린이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좀 재밌는 에블린을 꼽아보자면 라따구리가 등장하는 세계가 또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네. 에블린 요리사로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막 라따뚜이를 라따구리라고 자꾸 언급을 하면서 옆에 있는 요리사의 비밀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아는 영화를 패러디한 거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 되게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국세청에 가게 된 계기가 노래방 기계 때문이잖아요. 네. 저는 그거랑 관련해서 결국 에블린이 가수가 되는 멀티버스가 제일 좋았어요. 이 사람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결국 가수가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노래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세탁소에 노래방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가수가 된 유니버스가 정말 에블린이 좋았어요.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꿈을 이룬 게 아무래도 가슴이 훈훈해지면서. 맞아요. 산조님은 누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두 개로 나누는데요. 네. 하나는 그냥 제일 이상적인 레이먼드고 네. 나머지 하나는 눈물샘을 자극했던 네. 그게 있는데 먼저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는 현재 레이먼드예요. 오. 네. 저도 왕가의 영화 좋아하고 네. 그 레오님 말씀하신 부분 되게 좋았는데 네네. 메시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에블린이 되게 흑화했거든요. 막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레이먼드가 물어보니까 뭐 빚이나 갚으면서 뭐 세탁소 하면서 뭐 그러고 살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사업가 레이먼드가 뭐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최악의 에블린인데 그 에블린이 꿈꾸는 그 세계에서 오히려 지금 최악이라고 믿고 있는 그거를 부러워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저는 뭔가 거기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고 현재 레이먼드가 사소한 거에도 행복을 느끼고 되게 잘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저를 되게 울린 그거는 네. 그 돌 세계예요. 그 귀여운 뽀짝한 돌. 네. 그게 대사가 없어서 네. 되게 잔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둘이 막 모든 것은 부질 없으니까 막 여기서는 뭐 말 안 해도 돼 이러다가 이제 에블린이 세상의 행복을 깨닫고 이제 조이한테 다가가면서 막 조이는 막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막 거기서부터 다시 울었어. 다시 울었어요? 네. 다들 이렇게 각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고 가슴을 울렸던 에블린과 레이먼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외에 꼭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인상적인 장면이나 아니면 요소가 또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저 너무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나오는데 조이와 에블린이 다 잠깐 언쟁이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조이가 떠나려고 할 때마다 너 살쪘다 건강하게 먹고 다녀 라고 하는 말이 저는 제 심금을 울렸어요. 예상치 못한. 그때마다 저 앉아서 네. 엄마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딱 겹치면서. 네, 저희 엄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끝나고 전화 드려야겠어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전화를 드리는지. 혹시 산초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할로윈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굿즈 이벤트를 하는데 네. 그 눈알 스티커를
주거든요. 영화를 오. 보면.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화에서 그 눈알이 되게 상징적이고 되게 이 영화를 대표하는 건데 저는 이 눈알에 담긴 그 상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그 레이먼드로 인해서 그 세상을 다정하게 살아야겠다는 걸 깨닫고 에블린의 그 이마에 이 장난감 눈알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저는 그게 뭔가 그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눈을 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 조이의 그 세계를 형상하는 게 네. 그 블랙 베이글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그 블랙홀을 되게 블랙 도넛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 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그때 에블린이 싸울 때 막 이렇게 포옹하려는 자세로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대비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끌어안으려는 사람이랑 모든 거를 끌어당기려는 사람이랑 그게 되게 대조돼서 저는 그 눈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장난감 눈알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저는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게 약간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후반부에 갈수록 뭐 돌에도 눈알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근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네, 눈도 초롱초롱한데 맞아요, 귀여워요. 네. 그리고 그 눈알 중간중간에 그 코쟁이라고 부르는 분이 짐 찾으러 왔는데 그 짐에다가도 레이먼드가 눈알 붙여놨던 거 맞아요. 기억하세요?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저도 웃기고 귀엽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가성비 코스프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할로윈이잖아요. 오. 눈 하나만 달면 아, 맞죠. 이 영화가 조금만 더 흥행을 한다면 그리고 저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 바다님이 말씀해주신 거 듣고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이제 막 에블린이 흑화해가지고 잠시 네네. 자신의 세탁소를 야구방망이로 막 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화양연화를 패러디한 그 성공한 그 세계랑 현재랑 되게 교차 편집되면서 보여주다가 이제 그 현재 레이먼드가 유리창 같은 거 다 쓸고 방망이를 보더니 거기에 눈알을 붙였다가 에블린이 보는 것 같으니까 쓱 이렇게 웃으면서 숨기거든요. 그게 되게 뭔가 웃음 감동 포인트? 귀엽다. 맞아요. 네. 귀여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지금 말씀해주신 되게 다양한 요소들도 되게 의미 있고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에서 사운드 트랙에도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에블린이 버스 점프를 하면서 막 싸울 때 클래식 피아노 음악이 되게 잔잔하게 깔리고 아까 전에 제가 좀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에블린한테 넌 최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엄청 음악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음악이 아름답게 깔리지? 이러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 음악이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드뷔시가 유년 시절부터 되게 부모님들한테 압박받으면서 음악을 배우고 이제 되게 재능이 많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그 음악이 되게 좋은 음악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즐거움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완성을 했는데 사실 실제 그 음악을 만들었던 드뷔시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영화가 주는 메시지랑 연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찾아봤는데 그 노래 이름이 그 This Is a Life라는 노래인데 이제 가사를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막 우리는 다소 이 삶이 되게 괜찮음을 깨달았다 막 이런 내용의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제랑도 되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제 감정적인 여운을 되게 배가시킨 그런 노래가 아닌가. 제가 이걸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하인드로 산초님이 영화 끝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셨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신발 바꿔 신은 그 다른 세계의 산초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1부에서 지금까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인물과 줄거리를 중심으로 패널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영화의 3부인 All at Once의 장면처럼 패널분들이 모두 행복하게 재밌게 그렇게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궁금하네요. 방금 전에 사운드 트랙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This is a Life 잠시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a life free from destiny. Not only what we sow, not only what we show. This is a life Every possibility. free from destiny. I choose you and you choose me. Not only what we sow, not only what we show. This is the light. Many lives that 2부로 돌아온 신작 톱파보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영화를 줄거리와 인물들을 중심축으로 삼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는 정말 풍부한 레퍼런스와 모티브가 담겨있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패널분들과 함께 이 영화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먼저 이 영화는 멀티버스를 다룬 SF 판타지 영화이자 액션 영화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다양한 장르가 합쳐진 영화인 것 같거든요.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막 진짜 거의 막 모든 걸 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잡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이기도 한데 정말 잘 만들어진 맛있는 잡탕.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액션 영화의 느낌이 가장 강했고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원래 주인공이 사실은 양자경이 아니라 성룡이었대요. 성룡을 고려를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액션을 차지하는 비중도 되게 많았고 뭔가 성룡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중국풍 무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제작자가 루소 형제인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루소 형제 하면은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나 네.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감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액션이 더 돋보였던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블 영화에서 다루는 멀티버스보다 더 잘 만들지 않았나. 와 저도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뭔가 딱 보고 나와서 뭐지? 왜 마블보다 멀티버스를 잘 녹인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마블 영화에서 멀티버스를 다룬 영화가 네.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 맞아요, 데온돈의 맞아요. 멀티버스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편집이나 그런 게 그 거울이 깨지면서 이제 다양한 멀티버스의 에블린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되게 유사한 면이 많은데 네. 뭔가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아끼시네요. 네. 이 영화가 훨씬 좋다. 맞아요. 아, 그리고 그 한 영화 후반부쯤에 가면 멀티버스 하나 더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한번 하고 나서 새끼손가락으로 쿵푸를 하는 맞아요. 네. 새끼손가락도 쿵푸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저는 거기서 약간 쿵푸 팬더에서 모티브를 얻었나? 어. 왜냐하면 그 시즌 1에서도 마지막에 그 손가락 튕기기. 네, 손가락 그래서 딱
딱 잡고 새끼 손가락으로 탁 누르면 네. 모두를 못 찌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감독이 쿵푸 팬더를 정말 재밌게 봤나? 이 생각도 아.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 새끼손가락 진짜 웃겼는데 갑자기 딱 하니까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조그마한 알통이 뿅 나오는 게 진짜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영화가 더 놀라운 점은 촬영과 편집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촬영을 무려 40일 만에 끝내고 편집을 5명이서 애프터 이펙트로만 진행했다고 해요. 와, 진짜 아.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미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니까요. 그 5명은 도대체 어떻게 영혼이 아직 살아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갈렸을 것 같은데. 두 분은 디자인 팀이시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몰입이 되셨나요? 네, 아. 저는 심지어 전공 쪽도 영화미술 관련이기도 하고 약간 CG나 VFX에 대해서도 뭔가 네.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CG 진짜 많이 썼겠다 싶었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애프터 이펙트로 이걸 다 했다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거 지금 CG 업계에 있는 그 사람들 기만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진짜 대단하면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5명에서 애프터 이펙트로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잘 만들어 버리면 그 뒷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장르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자면 저는 액션이 가장 강하다고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장르가 좀 강하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사실 코미디가 엄청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코미디적인 요소들을 계속 넣었고 네. 특히 멀티버스 그 전환을 할 때 네네.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요. 너무 어이없고 음. 확실히 코미디다 아,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대사들이 웃겼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도 말을 했는데 네. 그 뭐 주주 투바키를 똑바로 부르지 못해서 뭐 주주 투파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바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멀티버스를 현재 가족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너희 그 영화 알지 뭐 라따쿠리 뭐 이러니까 막 그 딸이 뭐 저 라따뚜이 아니야? 그래서 막 둘이 웃고 뭐 그런 사소한 포인트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레이먼드가 막 우리 세계에는 우유가 없는데 이러면서 막 베이글이랑 맞아요. 막 그런 거 먹는데 엄청 맛있게 막 맞아요. 개걸스럽게. 네, 그 당시에 이제 에블린이 그 네. 배우로서 성공한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그걸 막 푹 이러면서 막 뱉으면서 정신 차려 이러면서 저는 그런 다소 이상한 포인트에서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갑자기 보다가 갑자기 빵 터지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진짜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미디 영화로도 재밌게 봤지만 그 종교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보여서 종교 영화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일단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가 불교의 탱화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불교의 연기 사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고 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 사상으로부터 가족, 인연,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잘 수렴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에블린이 이마에 눈을 이렇게 탁 붙이는 것 또한 그 불교적인 이미지와도 강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 아까 종교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눈 아래서 이게 천수 관음보살 거기서 따온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불교 신인데 손이 1000개가 있고 그 손에 눈알이 1000개가 박혀 있고 와. 좀 얘기만 들으면 좀 징그러워. 항공포증. 근데 이제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네. 이 눈으로 지켜보면서 내가 구제하겠다. 어. 약간 이런 신인데 그 마지막에 심지어 에블린이 눈알을 이마에 붙이잖아요. 네. 그때 약간 그 시점부터 관음보살이 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붙이고 나서 딱 딸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관음보살이 됐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와. 대박. 되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다시 영화의 장면을 되새겨 보니까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혹시 산초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장르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이제 레오님이나 바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되게 다른 영화의 그런 패러디를 많이 한 작품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감독 데니엘이 이제 인터뷰에서 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섞었다고 직접 말한 만큼 이 영화에서 그런 요소들을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레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공한 에블린과 레이먼드의 세계는 이제 화양연화를 패러디한 건데 그게 공간적인 배경이 실제 홍콩이기도 하고 왕가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택 프린팅 기법이 이제 배경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에블린이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실제 그 양자경의 그런 무대 인사 사진 그런 거를 이제 이어붙였기 때문에 그것도 네네.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양자경의 그런 지금까지의 모습들 이런 거를 영화에 담았던 것도 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화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생각난 거 있으세요? 그 스타워즈의 그거 I'm Your Father? 음. 내가 네 아빠다. 아, 네.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전부 견딘 이유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스타워즈가 제일 먼저 딱 생각났어요. 오. 일단 저는 라따뚜이요.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네. 네, 라따구리가 모자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 큰 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나 싶긴 한데 이게 되게 유쾌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에블린이 실수로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도 라따구리가 저 자식 죽여 이러면서 칼 던지는 모습도 코미디 요소로 작용한 것 같아요. 저는 또 생각난 게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네. 아마 제일 이 영화를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이제 그 유인원들이 동물의 뼈다귀로 때려 죽이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숭상화하고 그런 장면이 네네. 제일 유명한데 네.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그 선택으로 인해서 기점이 나눠지는데 그 이 영화를 패러디해서 나온 세계가 이제 손가락이 핫도그인 세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매트릭스도 되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파 레이먼드가 머리에 기계장치 막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네.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다중우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매트릭스의 모티브를 많이 활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어떤 장면을 패러디했다기보다 전반적인 영향을 준 거는 매트릭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처음 멀티버스를 에블린이 이동하게 될 때 그 전에 사무실에서 에블린이 막 국세청 직원을 막 피해 다니잖아요. 그 장면이 매트리스를 오마주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릭스에서 전반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고 오마주한 장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이 영화 안에 너무너무 다양한 영화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구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레이먼드를 연기한 조나다 키 쿠안이 아역 배우로 이 영화를 참가했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레이먼드가 맡은 주인공이 막 복대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꺼내가지고 그 막 구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진 못해가지고 근데 그 레이먼드가 맨 처음에 세무소에서 그 이제 세무소 경비원들이랑 싸울 때 네. 이제 그 복대로 립밤을 하잖아요. 씹어먹고 이제 어, 복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찌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이 구니스의 그 장면을 오마주한 거라고 해요.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오마주했던 영화들 중에 안 본 영화가 있으면 그걸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또 다른 장르를 느꼈던 분이 있나요? 저는 이 영화가 뭐니 해도 가족 영화라고 생각해요. 빼놓을 수 없죠. 네, 그쵸. 그래서 조이가 에블린을 찾아서 여러 다중우주를 막 찾아 헤맨 게 네. 에블린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랑 똑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
알았을 때 음. 저는 이 장면을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어져서 딸은 엄마에게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를 입어도 결국 엄마에게 온전히 이해받기를 원하고 똑같은 것을 느끼길 원하는 어떤 모순적인 모녀 관계를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보고 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이렇게 막 투닥투닥 거리고 막 사이가 안 좋고 해도 마지막에 이렇게 잘 대화를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을 잘 풀어낸 어떻게 보면 주제 자체는 되게 흔한데 그걸 엄청나게 신선하게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가족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되게 현대인들의 그런 상황이나 그 현대인들이 자주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영화처럼 느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증을 겪고 계신데 네. 이제 그런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이 아무 감정도 못 느끼고 네네. 되게 무기력함을 되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이. 근데 뭔가 조이가 보면은 되게 모든 걸 못 느끼고 되게 어차피 모든 거를 느껴도 이건 어차피 부질없어. 되게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뭔가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거를 되게 잘 위로해 주려고 그냥 이런 주제와 연결을 한 것처럼 느끼기도 했고 그런 버스 점프를 할 때 이제 막 휴대폰을 통해서 이게 선택에 의해서 되게 많은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버스 점프를 해서 능력을 배우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쉽거든요. 네. 그냥 행동 엉뚱한 하나 네, 하면, 하면 그걸 배우고 이런 게 뭔가 되게 현대인들이 되게 뭔가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럴 때 그냥 되게 간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정보의 홍수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되게 자조적으로 변하고 되게 좀 우울감을 네 무기력해지고. 맞아요. 제임스님이 아까 고백을 하셔서 그냥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최근까지 되게 그런 걸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가 사람들의 감정을 되게 잘 캐치를 했고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뭔가 사소한 거를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네네. 그런 게 힘들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는 그런 해결책도 되게 잘 반영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고 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새 앨범이 나왔는데 네. 지금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가 되게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런 내용을 되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신의 그런 내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서 뭔가 이 앨범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되게 앨범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저도 빠르게 하나 더 덧붙여 보자면 네네. 그래서 이게 그 현대인의 내면과 그런 상황을 은유적으로 대변도 했고 네. 또 한편으로 위로를 좀 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특히 마지막에 가면 이제 우리는 정말 우주의 작은 먼지일 뿐이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해요. 그게 저예요. 근데 진짜 후반부에 진짜 울컥울컥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물론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하하하하 이러고 웃으면서 뭐야 저게 이러면서 보다가 뒤로 갈수록 마음이 찡해지면서 울컥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 종교 영화 아니면 또 영화를 오마주한 작품 그리고 내면을 보여주는 영화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저희가 이 영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의 별점이 5점 이하이면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드렁크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대한 본인의 최종 평과 함께 각자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맡았던 저 바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드렁크 주고 싶고요. 네. 별점은 8.5점 드리고 싶습니다. 왜죠? 사실 좀 더 높게 드리고 싶은데 좀 자제를 했고요. 지금 이 마음을 조금 자제를 해서 8.5점으로 아닙니다. 9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점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와 진짜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평을 한번 남겨보자면 Everything All-in-One 영화였다.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한 3번은 더 보고 싶은. 저도요. 네. 그러면 레온님도 함께 최종평과 별점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드렁크 오. 드렁크 드리고요. 네. 8.5점으로 하겠습니다. 저 대신 8.5점을. 혹시 이유는 왜인가요? 일단 한 줄 평 먼저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유를 조금 말해보고 싶은데 네. 한 줄 평은 다행이다. 제 2의 외계인이 될 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너무 네. 많은 장르를 다루고 있는데 네네. 이제 진짜 잘못하면 망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맞아요. 스토리인데 너무 잘 풀어냈어요. 맞아요. 진짜 외계인처럼 안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최동훈 음.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해. 슬프다. 아니 뭔가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칫하면 좀 난잡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한 게 최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산초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드렁크고요. 네. 저는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네, 10점 오, 만점 나왔네요. 제가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네. 3번째로 만점을 준 영화예요. 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 와. 그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 네. 그리고 이거 하고 네. 제가 물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봐서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네. 그 본즈의 놀이라는 작품까지 해서 오. 그 4개가 올해 만점 4개인데 네. 네 번째 아니에요 그러면? 본즈의 놀 아직 그게 개봉 안 먼저- 했잖아요. 네, 본즈의 놀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음. 그게 이제 4번째가 되겠죠. 한 줄 평을 얘기하면 네. 광활한 상상력으로 방점들을 연결하며 보잘것없는 지금 이 순간을 한꺼번에 행복하게. 오. 네. 아까 전에 레온님이 표현해주신 것처럼 그런 현대인들이 되게 지치고 그런 힘들 때 위로도 주고 재미도 주고 감동도 줬던 그런 종합 선물 세트이자 뭔가 우울증 치료제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한 줄 평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럼 이동진인지. 마지막을 장식해줄 우리 제임스님은 얼마나 잘 준비를 해오셨을지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별점과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저도 드렁크였고요. 네. 저도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싶었습니다. 오.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기다렸고 네. 그리고 기다린 만큼 기대를 충족시켜준 영화여서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재밌게 봤던 책의 제목을 인용하겠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오. 왜냐면 그 수많은 다중우주 속에서도 결국에는 레이먼드의 다정과 그리고 에블린의 다정이 이 현재의 우주를 이루고 결국 그 둘은 이 현재의 우주에 만족하고 이 우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한 줄 평을 주고 싶어요. 그 책 내용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모든 패널의 별점과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BTS의 RM은 삶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들에서 빛나고 반짝이는 걸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선사하는 재미, 감동, 그리고 위로를 한꺼번에 느끼면서 삶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바다 패널의 산초 제임스 레오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